벌써 이 성과가 대충 봐도 3분의 1 정도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담자 입장에서 그냥 딱 3초 만에 이거 이력서처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다섯 번째 Y에 대한 내용만 써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건 이 첫 번째 답변부터 네 번째 답변까지라고요. 안녕하세요, 와랑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랑 자소서를 1차 전형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1차 필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필터링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통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력서를 통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회사 또는 부서의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어? 를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이 대체 뭔데? 직무 역량부터 보면 직무 역량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직무기술서라는 것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업무 내용, 역량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직무기술을 통해서 이제 밑에 보면 학력, 경력, 외국어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직무다 이런 게 있으면 경력은 신입이더라도 인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학력은 뭐 학사 이상만 되면 돼. 외국어, 오픽, 뭐 IH 이상은 돼야 돼. 라는 기술서가 적혀 있다면 이제 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력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력서를 준비를 할 때는 이 직무기술서를 현업 담당자를 통해서 공유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외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막상 안다 한들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력서에 좀 중점을 두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력서를 쓸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경험을 다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 직무기술서의 기반으로 필요한 요건들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마케팅 직무에 농구 동아리 회장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력서에서 경험을 쓴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론 수상 내역이나 또는 학내외 활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경험들이 2개에서 3가지 정도 있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얹어서 그런 경험까지 써버리면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경험들 위주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 불필요한 경험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날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로 넘어가면 이력서는 뭐가 문제냐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일단 적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성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적합성이라는 게 때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무의 사람을 6월에도 한번 채용하고 7월에도 한번 채용을 한다고 쳐요. 6월에 나간 사람이 뭐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고요. 7월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나가서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가치가 다 다르고 그 상황마다 적합성이 다 다르고 여기에 인간의 판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없는데 오답은 있어요. 그 오답이 뭐냐면 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게 하는 요소 2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과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스타 기법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성과 중심이라는 건 R, 즉 리절트를 중심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소서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력서처럼 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력서랑 자소서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점은 사실은 A, 행동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과는 이미 이력서에 있거든요. 오픽 AL을 딴 경험을 쓴다고 하면 오픽 AL은 이미 이력서에 있잖아요. 수상 내역도 이력서에 이미 있고
경력사항도 이력서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자소서에서는 사실은 행동 중심으로 써줘야 이력서랑 다른 자소서가 되는 거고, 이력서랑 자소서를 따로 받는 이유가 있는 건데, 성과 중심으로 써버리면 인담자 입장에서 3초 만에 딱딱딱 보고 이거 이력서처럼 썼네? 오케이, 판단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성과 중심으로 쓰는 자소서를 행동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독성이에요. 요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인담자가 한 개의 자소서를 몇 시간 동안 검토하는 게 아니니까 빠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딱딱딱 머리에 꽂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단계는, 첫 번째는 행동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게 만들고, 두 번째는 가독성을 높여주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타 기법을 통해서 A, 행동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 대학 시절부터 해서 갖추게 되었습니다까지를 보면, 요거는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섞여 있지만 성과를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R,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벌써 이 성과가 대충 봐도 3분의 1 정도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담자 입장에서 그냥 딱 3초 만에 이거 이력서처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상황과 목표를 이제 쓴 문단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력서랑 차이가 있고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액션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3분의 1가 써져 있죠. 그리고 보면 먼저 꼭 학교와부터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까지가 행동인데 20%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보면 18% 정도예요. 맨 마지막은 물어보지도 않은 거, 사실은 날려야 되는 거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S가 20%, T, 목표가 10%, A가 15%, R이 40%, 쓸모없는 말이 15%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를 50% 이상 상세하게 써야 하잖아요. 이때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5Y 기법입니다. 이 5Y 기법은 내가 쓴 문장을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문사항이 떠올릴 만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 책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박신영 이제 기획자님, 작가님의 기회의 정석이란 책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구독자 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광고나 앞광고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실제로 제가 이 친구가 피드백을 요청을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보시면 자소서에 행동 쪽을 가는 거예요. 먼저 꼭 학교와 직접 연락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이에 각구의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진로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각구의 학교와 연결되는 진로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막 얘기하겠죠. 뉴스 보다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뉴스에서 진로센터를 토대로 활성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궁금증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why? 그렇구나, 그렇게 하게 됐구나. 그러면 연락하니까 바로 됐어? 어디에 연락했는데? 진로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가장 먼저 제가 연락한 곳은 강서구 진로센터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강서구 쪽이 경험이 많아서 거기가 호의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했다고 해요. 그랬구나. 어땠는데? 너가 예상했던 것처럼 호의적이었어? 생각보다 더요. 그러니까 거기는 갑작스레 예산이 주어졌는데 이걸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오히려 저희가 연락을 준 게 해결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호의적이었어요. 그럼 네 번째 Y. 너무 잘 됐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딴 데도 연락했어? 네. 일단 강서구에서 엄청 밀어줬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다 보니까 다른 데도 연락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8곳이랑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Y.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너가 처음에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하고 나면 R, 성과가 나오죠, 결과.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게 꼭 5번 물어볼 필요는 없고, 6번 물어봐도 되고, 4번 물어봐서 해결되면 4번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이 결과를 보면,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5번째 Y에 대한 내용만 써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건,
이 첫 번째 답변부터 네 번째 답변까지라고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건 이제 자소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했던 답변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답변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서 자소서에 녹여내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교정이 완료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여야 돼요? 당연히 액션 빼고 딴 데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족을 제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없앴을 때 말이 되면 다 지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소서 문항에서 안 물어본 거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문장의 액션만 제가 바꿔 넣은 거예요. 800자 정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대학 시절, 이거 사족입니다. 지워도 말이 돼요. 보세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강연을 진행하는 동아리를 운영하며 말 되죠. 대학 시절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성과 차별성을 통해 지워도 말 됩니다. 없애시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모든 일에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담자가 물어본 건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예요. 사례. 그 사례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는 물어본 거의 답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즉 욕심이에요. 없애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지금 했던 방식으로 없애면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고요. 맨 마지막 문장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즉 욕심이죠.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사족만 지워볼게요. 딴 거 안 건드리고. 그랬을 때 요런 글이 완성이 되고 글자 수 세어보면 600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훨씬 더 깔끔해졌고 액션은 살린 상태에서 가독성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제목과 두 글씩을 적합하게 달았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소제목 다는 방법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시는 거. 두 번째는 비유법이나 은유법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비유법이나 은유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인담자는 우리 글을 해석하지 않아요. 3초 만에 딱딱딱 보고 잘 썼다 싶으면 자세하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소제목이 비유법이라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책을 쓴다고 하면 그런 비유법이나 은유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자소서에서는 아니라서 그런 방법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본 거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다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소제목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면접관이 또는 인담자가 원하는 소제목이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두 갈식으로 쓰려는 노력이 되게 돋보였어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적합성은 행동,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두 갈식은 행동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갈식에 있는 문장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한 행동의 핵심은 학교 중심의 영업에서 진로센터 중심의 영업으로 바꾼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두 갈씩에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자기 언어로 기술을 했는가를 보시면 금상첨화인데요. 이 문항과 답변에서는 볼 수 없는데 맨 처음에 자기 언어로 안 쓴 단어들이 나왔어요. 적극성과 차별성. 저는 실행력이라는 단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실행력이라는 역량을 내세우고 싶어요.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단어 우리만 쓰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지원자가 한 1000명 있고 그 중에 200명의 실행력인 단어를 썼을 때 200명이 전부 실행력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인담자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실행력이라는 정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일단 실행에 옮기는 거. 이거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실행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건 이 밑에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만의 언어. 저는 머릿속에 든 생각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인담자 입장에서 와, 그런 실행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데 그런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뭐 바로 옮기는 거야, 계획 세워서 옮기는 거야, 문제 상황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쓰는 언어, 실행력이라고 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도출해 내시고 그 도출해낸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5Y 기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실행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실행력 갖추고 있는데? 네가 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최종 답변이 나올 때까지 4번에서 5번 정도 물어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갖추고 있는 실행력은 이런 거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친구는 조금 다듬어서 이런 형태로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봤고요. 핵심은 면접관, 즉 인담자가 원하는 자소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면접 조금 잘 보는 법, 면접 준비하는 법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